한국형 구축함 제작을 목표로 KDX 1단계 사업에 따라 최초로 제작된 국산 구축함 광규토대왕함. 호위함보다 2배 정도 큰 규모의 대공, 대장, 대함 작전이 가능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했다. 무엇보다도 사격 통제 장비를 설비했던 이전의 함정들과는 달리 전투 체계를 탑재하여 새로운 함정 건조의 패러다임을 창출해냈다. 사격 통제 장비는 그동안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해 왔는데 순수 국내 기술로 종합 관리 시스템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낸 것이다. 선체를 건조하고 무기를 장착하는 하드웨어 기술을 넘어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한 것인데, 한국형 구축함 개발과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은 과연 우리 함정 개발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기술은 물론 인력도 없던 상황. 심지어 기술자들 대부분이 레이더 화면을 본 적조차 없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구성하고 최종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KDX-1 사업의 주역들이 직접 증언하는 한국 최초의 구축함 광규토대왕함의 탄생이 얽힌 이야기들을 지금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초의 국산 구축함 KDX-1의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상무로 재직하고 계신 예비역 해군 소장 윤공용 제독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공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KDX-1 등 다양한 함정 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셨던 조함 전문가이십니다. 유승열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시면서 함정의 사격 통제 체계와 전투 체계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최무순 전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무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수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수 센터장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KDX 설계 시 대우에서 해군 감독관으로 근무하시고요. 이후에는 KDX 사업 과정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큰 사업이라서 이제 참여하는 인력도 많고요. 규모가 이제 대단히 컸다는 것은 이제 이미 익히 알려진 바인데요.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인물이나 혹시 기억해야만 하는 이런 일화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죠. 해군은 1989년 7월에 KDX-1 기본 설계에 대해서 대우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당시 계급으로 이강우 대령을 수석 감독관으로 하고 약 20명 정도의 감독관을 구성해서 대우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1989년 8월에 영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좀 늦었지만 하여튼 다행스럽게 그 감독관 팀에 제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 말고도 당시 계급으로 김형만 중령, 박한상 중령, 박형준 소령 이런 분들이 감독관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조선소 측에서는 또 오늘 이 패널도 참여하신 우리 유승열 이사님을 비롯해서 김병수, 배재우, 신윤길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KDX 기본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인 그 1991년에 해군은 그 함정 획득 업무를 주관했던 그 당시 조함실이 있었습니다. 그 조함실을 조함단으로 개편을 했어요.
이 조암단은 1사업부, 2사업부, 기술부 세 개 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1사업부는 이제 KDX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됐고 2사업부는 그 시기에 우리가 209 잠수함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사업부는 잠수함 도입을 하기 위한 조직이고 기술부는 이제 그 1사업부, 2사업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서인데 초대 그 조암단장은 회사 16기의 황왕기 소장이 맡으셨고 1사업부장으로는 19기 주윤돈 제독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KDX 원 감독관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KDX 원은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배 연돌이 딴 배들은 보통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올라가다가 새총처럼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돌 뒤에 바로 대공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리지 않으면은 연돌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공기가 열기가 그 대공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연돌을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뭐 성능 면에서는 뭐 좀 장점이 있었지만은 배 모양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뭐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주 스마트한 외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일깨워주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통처럼 모양 가서도 뭐 성능은 문제 없었던 성능은 거죠? 문제 없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 대공 레이더의 그 성능에 그 상태에서 연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폐기가 중앙으로 집중돼서 올라오면은 특히 그 함정이 전진하면서 폐기가 올라오면은 항상 바로 뒤로 직접 연기가 바로 가게 되겠습니다. 궤적상 그 위치가 어디냐면 대공 레이더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대공 레이더의 성능도 엄청 중요한 레이더 성능이었기 때문에 다소 모양은 좀 어색하지만 그 연도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벌렸을 때 저희들도 그 모양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 많은 신형 함정들을 저희들이 그 외관을 다 그 검토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우리 배하고 비슷하게 배치된 독일의 최신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F-122 타입이라고 그게 그 연돌이 그렇게 새총처럼 벌어져 있었어요. 우리도 왜 그런지 나중에 많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대공 레이더가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또 설계 기술 자료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네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KDX2에서 다시 벌리지 않고 오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폐기의 온도를 절감시키는 시스템이 그때는 도입이 됐습니다. KDX2부터는. 그러니까 폐기가 올라오면서 온도가 확 줄어들면서 그 뒤에 바로 연기가 쏘이더라도 대공 레이더 성능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폐기 온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스텔스 설계 중에 하나였거든요. KDX1에서는 체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KDX2부터는 연돌에서 올라오는 폐기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그렇게 벌어진 연돌의 형태가 다시 하나로 스마트하게 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재동 님이요. 그 최초의 국산 KDX1 운영에 들어갔었을 때 승조원들의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 함정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생활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 만든 구축함 제가 함장이어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해 정박하고 있을 때 이제 회사 2기 선배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고 내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구축함 함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정말 그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조원들 자부심도 대단했고 다들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함정 내 생활 공간도 넓고 그 당시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지 모든 그 여건들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승열 이사께서는 이제 KDX 설계 당시에 이제 부소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이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 이렇게 출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어떠한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까지는 우리 밖에서는 뭐 쉽게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우리가 모르는 혹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제일 그 설계를 수행하면서 그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설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전 그 KDX 설계 시에는 이미 그 울산함 설계 아까 현대에서 울산함 설계할 때 이후에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가 설계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그 활용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KDX 설계를 위해서 사실은 전부 새로운 인력들로 조직해서 설계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만큼 그 인력을 잘 확보해서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 그 해군 OCS 기술장교 출신 설계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돼서 뭐 타사에도 물론 같이 가서 근무를 했지만 또 새로 또 전역하는 인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대한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경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 조직을 이제 꾸려나가는 일이 가장 큰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는 그 89년부터 91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곧 상세 설계와 건조 업무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상세 설계가 93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 설계 과정에서도 이미 상세 설계 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점이었습니다. 기본 설계 인력은 한 7, 80명이면 가능했지만 상세 설계까지 하려면 그 2배인 약 150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인원을 늘려가면서 이 준비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힘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함정 설계 최초로 캐드 설계를 도입을 하자.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그 많은 설계 인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드 설계를 적용하면서 인력을 필요한 인력 2배를 그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설계의 그 3차원 캐드 설계를 저희들이 과감하게 도입을 하도록 그 결정을 했고 부가적으로 캐드 설계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점으로 그 캐드 설계는 그 컴퓨터 그 단말기에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3차원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선체 구조, 의장품, 또 장비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아주 좁은 구역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가상으로 미리 체크가 가능해서 통상 이 설계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작, 갓터치, 간섭에 의해서 부딪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전부 수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컴퓨터에서 미리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나가면서 설계 오작이 많이 감소되고 또 설계 품질도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고요.
오작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추가되는 인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이런 상세 설계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를 보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상세 설계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봤을 때 약 절반 증가돼야 될 인원의 약 절반 정도는 우리가 감소를 해서도 설계가 완료될 수 있었다 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예. 일견 저희가 이제 새롭게 그 함을 이제 설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술이나 재정적인 면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걸 예견을 했는데 오히려 그 새로운 인력 확충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그런 인력 확충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캐드라고 하는 설계를 적용해서 이후에도 좀 더 효과적인 이런 그 결과를 좀 얻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최 전무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함정의 어떤 사통 체계나 또 전투 체계에서 오랜 기간 또 근무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해군 역사의 또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함정의 이 사통 체계 또 전투 체계의 생산 그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때 또 참여했던 인물과 더불어서 생각나시는 또 그런 기억들을 조금 풀어내 주시죠. 함정 사격 통장비 및 전투 이제 체계 개발에 가장 그 기여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본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해군 관계자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80대 중반만 하더라도 전투 체계 또는 사격 통제 장비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완제품 도입을 했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기술 도입 생산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굉장히 대단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전적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기회를 사실은 이제 삼성에게 이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투체계 국산화는 뭐 못했거나 아니면은 더 이렇게 늦어질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것들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해결하고 뭐 토 일요일 출근은 그때 당시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평일에도 12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결국 이제 해결했고 사실 또 이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함께 고생했던 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 전투체계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회고되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무기 체계 자주 개발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40년사.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정의 전투 체계다. 종합적 관리 시스템인 전투 체계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며 전투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KDX-1 건조 시 완제품 수입과 기술 도입 개발 형식으로 전투 체계를 도입한 우리 해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KDX-2부터는 전투 체계를 직접 연구 개발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갔다. 현대전은 네트워크 중심전이라 불릴 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한 가지 예로 1960년대에 개발된 F4 전투기는 기능의 약 8%만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최신의 전투기 F-35는 무려 90%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좌우된다. 현대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무기 체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현대의 시대 상황에 걸맞게 자주 국방력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은 현재 세계 13위 수준. 후발주자로서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멀고 치열하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KDX의 사업 진행 과정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KDX 1, 2, 3 개념으로 이제 이게 이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센터장님, 이게 원안이 어떤 것이고요? 이게 지금 1, 2, 3 개념으로 이 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KDX 사업은 초기에 3,000톤급 구축함 20척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변경돼서 3,000톤 3척, 5,000톤 6척, 7,000톤급 이지스 3척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이 이제 KDX 1, 2, 3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렇게 그 사격이 바뀐 그 배경에는 당시에 그 합참의 전력기획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조영길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뒤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아마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국방장관 뭐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시고 이 조영길 장군과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김홍렬 총장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그 배경은 그 과정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초기입니다. 그때 정부가 그 당시에 전력진강 사업이었던 율곡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당시에 그 합참 그 조영길 장군하고 같이 전력기획본부에 근무했던 김홍렬 소장님께서 해군 참모총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김홍렬 총장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니까 그 전부터 조영길 장군은 그동안에 그때까지 이제 추진을 이게 하고 있는 KDX죠. KDX 그 당시까지는 KDX가 3,000톤이 너무 적다. 배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서 그 지론을 갖고 계셨어요. 조영길 장군이. 그 배를 키우시오. 이렇게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그래가지고 바로 키우는 걸 착수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지시를 할 당시에는 KDX 3,000톤급이 기본 설계를 막 마치고 1번함이 건조 착수가 갓 됐던 시기예요. 93년이니까 갓 된 건 아니고 뭐 중반쯤 됐겠네, 그죠? 중반쯤 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번함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미 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번함부터 키우라고 지시한 거예요. 2번함을 키워라. 그런데 그 배를 3,000톤에서 4,000톤으로 5,000톤으로 키우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뭐 탑재 장비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 뭐 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2번부터는 못 키우고 4번부터 키우도록 의사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면서 KDX 사업 계획을 전반적으로 대검토를 해서 해군에서 하명 발전 개념으로 가자. 1 3척, 2 6척, 3 3척 이렇게 가자 해서 1, 2, 3 개념이 이제 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4번부터 바뀐 것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타이밍상으로도 안 되지만은 타이밍이 됐다고 치더라도 2번부터 5,000톤이 돼버리면은 1번 하면 외톨이가 돼버려요. 근데 해군에 우리 윤재도 잘 알지만은 함정 운영 개념이 한 척은 작전을 하고 한 척은 대기하고 한 척은 또 수리하고 뭐 이런 삼직제 운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척이 외톨이가 돼버리면은 그 KDX 1 한 척은 몇천억 하는 배인데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급 함정이 몇 척이 있어야 탑재되는 그 장비가 고장이 나면은 뭐 옆에 배를 좀 우리가 동류 전환이라고 하는데 좀 정비하고 있는 장비를 좀 갖다가 싣고 뭐 교체해가서 작전을 시키고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KDX 1이 한 척만 있다면은 그건 정말 외톨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4번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바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KDX 3는
KDX2를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영 발전 개념을 이렇게 해군에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KDX3 시작 훨씬 전에 KDX3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KDX3는 문제가 없었고 KDX1에서 2는 그런 이 배경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KDX 사업이 1, 2, 3로 이제 단계별로 나뉘어졌거든요. 거기서 혹시 더 구체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 이런 점만큼은 너무 어려워서 한번 조금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KDX1에서 2가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도 아니고 아주 갑작스럽게 이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업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획득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DX1은 최대 속력이 30나트입니다. 근데 KDX2는 ROC의 최고 속력이 28나트로 낮췄어요. 2나트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KDX1에서 2로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배의 그 추진 체계를 바꿔버리면은 설계 변경 기간 뭐 이렇게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해군에서 KDX2를 빨리 갖기 위해서 추진 체계를 KDX1하고 2하고 똑같이 결정을 한 거예요. 최대 속력을 낮추면서까지. 그러니까 뭐 KDX1은 3,000톤이고 KDX2는 5,000톤이니까 추진체 장비를 똑같이 쓰면은 당연히 속력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축함의 그 최대 속력이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뭐 미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해군 작전하는 분들은 그게 뭐 기동을 같이 해야 되고 뭐 항공모함 따라다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구축함은 통상 한 30나트 정도가 적합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KDX2가 ROC가 28나트로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해군에서 정치회의도 여러 번 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임재덕 교수님. 제가 림팩훈련 참가할 때 이제 기동훈련구역에서 미사일 사격구역으로 이동하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한 6시간을 30나트로 풀 전속을 놓고 달렸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들 에스코트 해주는 미군 함정이 30나트 가니까 저희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KDX1은 30나트, 31나트 이렇게 났습니다. 전속을 놓고 갔는데 그게 같은 속력으로 갔어요. 근데 미군 같이 훈련하는 함정들은 30나트 이상이 다 납니다. 그런데 같은 엔진을 가지고 톤수를 키워 놓으니까 28나트 되니까 실제 나중에 노후되고 하면 한 26, 7나트 난다고. 그러면 이제 긴급한 그런 상황 때 작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함장한 운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KDX2는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물론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좀 속력 면에서는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함장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해군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 배경이 오늘 이제 이 정재수 센터장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의문이 오늘 풀린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지금 이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의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KDX1은 함 크기가 여 경하종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3,000톤급, KDX2는 이제 5,000톤급. 배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실제 길이도 크고 실제 무게도 커지고 상당히 커졌는데 엔진이 이제 같은 엔진이죠. 그러니까 속력이 기본적으로 최대 속력은 여기서 얘기하는 최대 속력 기준은 통상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 해상 상태 조용했을 때 기준으로 속력을 재는 기준입니다. 근데 아까 윤재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해상 작전에서는 만일에 대양에서 만일에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와이까지 간다 하는 개념을 이 전속력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해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속력으로 가더라도 30노트, 28노트 못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파도의 저항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돼서 추진 기간이 전속력을 내더라도 속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때 속력이 떨어지는 비율은 배가 크면 클수록 적게 떨어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만일에 KDX1하고 KDX2가 동시에 풀 스피드로 어떤 장거리를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했을 때 해상 상태가 아주 나쁜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아마 그 도착되는 길이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함에서 ROC를 정할 때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좀 일부는 그 위안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용납이 되고 봤는데 이제 작전하는 사람은 이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한순간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이제 최대 속력을 그 가스터빈을 비싼 가스터빈을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그 함장했던 저 운용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사전에 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고려를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지난 2014년 가을이었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광개토대왕함의 전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요. 개인 PC만도 못한 4869 이 컴퓨터에 16MB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 전투 지휘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 발표상만 갖고는 전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또 참여하신 그 패널 분들께서는 뭐 핵심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 계속해서 이제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혹시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어떤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DX1은 우리 이제 해군의 주력 전투 함이지 않습니까? KDX1에 탑재된 이제 전투 체계는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해외 기술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입 당시에는 최신의 이제 전투함으로서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잘 사용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재는 장비가 노후화되고 성능 저하가 좀 있고 또 운용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성능 개량 사업을 해군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크게 지금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은 시스템이 수시로 이제 여기서 수시로 하면 2 내지 3일 정도 이렇게 1회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뭐 작전 임무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스템이 다운되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 다소 이제 차질이 있고, 그다음에 생존성에 대한 그 위협이 있는 거죠. 리던던시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은.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 기술에 의존해서 이제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수리 부속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라인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이미 오래된 그 장비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 유지를 위한 수리 부속을 짧은 거는 18개월, 제가 듣기로는 긴 거는 지금 현재 34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건 뭐 3년 이렇게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품들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에서 보면은 단종이 돼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있고. 지금 이제 최신 그 기술에 대비해서 예하 함정을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탐지 능력이나 표적 처리 능력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적 처리 능력이 낮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휘 통제하는 수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화면에 대한 그러니까 HCI라고 해도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텍스트 위주로 영문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윈도우나 이런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운영 편의성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퇴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근무하는 동료님들 물어보니까 이미 이제 해군에서는 그 문제를 알고 KDX1 새 책에 대해서 성능 개량 사업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약 5년 정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능 개량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최신 코츠, 그러니까 이제 상용 기술을 쓰는 거죠. 군사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상용 기술을 쓰는 이유는 개방형 구조하고 모듈화 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편의성이나 기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츠 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생존성을 향상하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때문에 이제 표적 처리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품 공용화 설계를 하고 기존에 이제 국산 부품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품을 이렇게 회수하는 턴어라운드 타임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 부품 조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 체계하고 이제 운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 이제 전투 체계 개발 양산을 통해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화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최신 ACCI하고 인간공학적인 GUI를 중점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성능 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문제로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수 해결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2016년부터 이제 5년간 그렇습니다. 집요하게 이 부분들 이제 개선해 나간다는 이런 계획을 지금 말씀 좀 들었는데요.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DX1 개발과 건조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 혹은 또 반성해야 될 점들을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윤공룡 제독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함장을 했기 때문에 운용적 측면에서 이제 건조할 때 고려돼야 될 두 가지 교훈만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함교에 가면 앞에 이제 전방과 측방을 볼 수 있게끔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KDX1, 2까지는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방에 지나가는 함정이나 다른 걸 이렇게 방위를 재고 당직사관이 조함을 하거나 함장한테 권고하기 위해서 방위를 재는데 이제 창문 사이 기둥 틀이 이렇게 굵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갈려서 못 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한쪽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렇게 재는 불편한 걸 제가 함장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함장하는 동안에는 그걸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함장 끝나고 한 2년 후에 제가 KDX3 기본 설계 검토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당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었는데 가서 3박 4일 동안 기본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한 15명 정도 인원을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유심히 보니까 KDX1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KDX2도 보니까 똑같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옆쪽에는 현창이 이렇게 폭이 넓은 창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도 다 넓은 걸 바꾸라 그러니까 그걸 현대중공업에서 밤새 설계연을 붙여서 그 기둥을 숫자를 줄이고 폭을 넓히는 대신에 이걸 보강해서 위에 이제 함교 위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하중 계산을 다 하고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보강 방안을 찾아서 이튿날 아침 브리핑하는데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가보시면은 KDX3 이지스 구축하면 가면 현창 폭이 넓어서 앞이 훤합니다. 그리고 조함하기도 편리하고 이제 아주 시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설계할 당시에 운용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이제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림페 훈련 중에 이제 저희 함의 훈련 전체 지휘관인 삼함대 사령관인 미 해군 중장이었는데 헬기 타고 이제 전 함정에 이렇게 다닙니다. 방문하면서 이제 저희 헬기 갑판에 딱 내리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뷰티풀 십 그런 거예요. 헬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자기 이지스 구축함들은 이 스텔스 기능을 넣어가지고 아주 외부에 안테나도 적고 밋밋하고 쉽게 말해서 볼품 이제 외형상으로는 보기가 별로 안 좋은 단순한 그런 구축함이에요. 저희들은 뭐 이제 통신 안테나, 위성 안테나 막 이제 아까 말씀한 굴뚝도 이렇게 돼 있고 많이 이제 대공 레이더, 대함 레이더 안테나, 뭐 사격 통제 레이더 바깥에
옹기종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칭찬하는 게 아니고 KDX-1이 설계되고 건조되고 나서 제가 함장하는 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위성 통신체계가 들어오면서 위성 안테나들이 이제 군용, 상용해서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함교 위에 이게 막 동그란 그 안테나들이 막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스텔스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제 고려가 전혀 안 되는 상태죠. 그게 다행히 이제 KDX-2부터는 스텔스 기능을 넣으면서 이 안테나들을 다 이 중간 상부 갑판에다 집결을 시켜서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운용적인 측면이 특히 운용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의견들을 잘 받아서 설계 수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유승열 이사께서. 저는 그 설계 내용 자체의 어떤 그 교훈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조선소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신형 함정을 새로 개발할 때 이제 CG함, 일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CG함을 건조할 때 지금 현재 국방부 규정에는 기본 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또 CG함에 대한 상세 설계 건조 사업 또 따로 입찰을 해서 또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조선소 입장에서는 CG함 설계에 참여한 조선소 입장에서는 아주 불합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사업의 추진이죠. 왜냐하면 기본 설계 때 프로젝트가 A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또 그 배의 상세 설계 및 건조가 B사에서 건조 추진하게 되면 A사에서 그 설계를 추진하면서 그 획득된 많은 기술 정보 자료 이런 부분 또 거기에 사업 기본 설계하면서 투입됐던 아주 고급 설계 인력 많은 설계 인력들이 사실 B사로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그건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물론 도면은 넘어가지만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거는 이 국방부 이 함정 획득 어떤 방식이 너무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는 너무 이 획득 수단 어떤 그 함정 획득 비용 이런 측면에 너무 이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서 사실 조함단도 해군 조함도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많이 있었고 조선소도 CG함 및 건조 사업을 한 조선소도 또 어려워지고 또 CG함 기본 설계한 조선소는 나름대로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그러한 이 가능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획득 위주로 짜여진 어떤 그 획득 사업은 뭔가 CG함인 경우에만큼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건조가 첫 호선에 대해서는 같은 조선소에서 수행이 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그 어떤 이 생각의 전환이 꼭 돼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기본 설계를 하는 업체가 CG함까지는 한다 이렇게 보죠.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최무순 전무께서. 저는 이제 전투 체계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함정에 탑재된 장비들이 개별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개별 장비 성능만으로는 전투 체계의 이제 그 종합적인 임무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전투 체계 입장에서 보면은 건조 공정이나 기타 그 장비 규격을 정할 때 개별 장비가 선행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장비 성능이 아닌 통합 장비 성능을 무엇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컴뱃 시스템 레벨의 스펙을 미리 만들죠.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개별 장비 성능이 컴뱃 시스템 장비 스펙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주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 이제 여러 가지 건조 공정에서 보면은 주변 그 탑재 장비를 먼저 결정하고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컴뱃 레벨의 스펙을 미리 정하고 개별 장비에 그걸 준용하면서도 개별 장비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그 사양을 이렇게 정해 나가는 그런 그 순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컴뱃 시스템 레벨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장비를 포함한 통합 성능에 대한 그 규정을 이렇게 구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TLR인가 이거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당연히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고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함정 건조 공정에서도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건조 공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컴뱃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저 건조 공정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탑재하고 이제 건조하는 이런 그 공정뿐만 아니고 기능적으로 잘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리적 순서에서 이렇게 일이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 일정도 단축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함정 전투 체계 하는 입장에서 함정 건조 공정을 좀 더 알아야 되고 함정 건조하는 쪽에서는 전투 체계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그 기능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공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체계 통합 단계에 가면은 이 컴뱃 시스템 레벨의 인티그레이터 총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냐. 물론 계약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해군 감독관이 그동안 이제 갑을 대행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건조 공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기능적 통합에서는 그 기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조직화 시켜서 컴뱃 시스템 레벨의 인티그레이터가 누가 할 것인지 이제 계약적으로 보면은 건조는 존서에서 하고 또 이게 어떤 최종 의사결정은 감독관이 합니다만 그러나 컴뱃 시스템 레벨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어떤 오소리티를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전투 체계 레벨에서의 사업 추진할 때는 이제 그런 그 조직화, 인티그레이터를 누가 할 것이냐를 선정하고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재수 센터장께서. 예. 제가 알기로는 KDX-1 기본 설계를 할 때 만들었던 보고서, 기술적인 보고서들이 설계 보고서죠. 그 이후에 그 설계했던 함정들의 그 참고 자료로 계속 사용이 됐고 지금도 그 참고자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KDX-1 그 기본 설계 보고서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오늘 뭐 참여해주신 유 이사님을 비롯해서 대우의 그 설계 관계자들 그리고 그때 파견됐던 해군 감독관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KDX-1에는 함대공 미술이 님7이라고 해서 단거리 미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DX-2부터는 SM-2라고 해서 중장거리 미술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SM-2하고 님7은 성능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KDX-1부터 SM-2를 탑재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바람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KDX-1을 그 개혁하고 집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은 KDX-1에도 SM-2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대형 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은 즉각 그 계획을 수정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네 분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최초의 구축함 KDX-1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엔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